안녕하세요. 3학년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역사 선생님 그리고 역사 1을 가르치고 있는 김효준입니다. 네, 저희가 사실 다음 주에 개학을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요. 오늘은 여러분들 5월 13일 수요일이죠. 네, 이렇게 영상을 만든 날은 월요일인데요. 지난 주말간에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좀 많이 나와서 또 개학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선생님도 그리고 이 역사를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 좀 막막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연기가 되었든 혹은 여러분들이 학교에 나와서 저와 만나든 간에 우리 역사 수업은 그래도 차질 없이 진행이 될 예정이니까 그렇게 잘 아시고 우리 역사 수업을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 오늘 이제 가보 을미개혁을 추진하다 첫 번째 시간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순서는요, 총 3가지인데요. 첫 번째로는 가보개혁이 어떻게 이제 시작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그 배경을 한번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가보개혁은 총 3번에 걸쳐서 진행이 됩니다. 1차, 2차 가보개혁과 을미개혁까지 해서 총 3번의 개혁을 보통 역사에서는 나누는데요. 오늘은 1차 가보개혁과 2차 가보개혁에 대한 내용을 빠르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정부는 개화정책, 갑신정변, 동학농민운동을 겪고 주변 국가들과의 경쟁을 해야 된다는 생각 속에 개혁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개혁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뭔지는 알고 계시죠? 낡은 것을 새롭게 바꾸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선은 어떠한 것들을 바꾸려고 하고 왜 바꾸게 되었는지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학농민군과의 전주 화약을 맺은 조선정부는 본격적으로 자주적인 계약을 해야겠다는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교정청이라고 하는 기구를 설치를 해요. 이 교정청이라고 하는 것은 조선정부의 자주적인 개혁 기구입니다. 그래서 농민군은 지방의 집강소, 정부는 교정청을 설치를 하게 되는데요. 집강소와 교정청, 그리고 교정청과 집강소 다 개혁과 관련이 있으니까 잘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정청을 설치하면서 개혁을 추진하려고 했던 조선정부, 그러나 상황은 정부에게 우호적으로 좋은 쪽으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농민군의 봉기를 틈타 일본군이 조선에 들어와서 경복궁을 점령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일본이 조선의 정치를 간섭하면서요, 일본에서는요, 흥선대원군을 내세우고 김홍집을 중심으로 하는 내각을 구성합니다. 이 내각이라고 하는 것은요, 정부가 일을 하기 위해 구성한 부서의 모임을 말하는 거예요. 오른쪽에 제가 띄운 각 장관들은 예시로 든 거니까 참고로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가보개혁에 대한 내용이 복잡해서 각 파트별로 복습을 간단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전주 화약을 맺은 이후에 조선정부는 자주적 개혁을 실시하려고 이 기구를 설치합니다. 이 기구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렇죠. 바로 교정청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농민군은 집강소, 그리고 조선정부는 교정청을 세웠었죠. 2번을 살펴보면요. 일본군은 여기를 점령하고요. 흥선대원군을 앞세운 김홍집 내각을 구성을 하면서 개혁을 실시하려고 했죠. 자, 여기는 어딜까요? 네, 바로 경복궁이죠. 그래서 일본군의 경복궁 점령
따라 이제 조선 정부에 대해서 정치 간섭이 시작되는 거였죠. 이해되셨나요?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제1차 갑오개혁은 어떠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은 청일전쟁을 일으키면서 본격적으로 조선 정치에 간섭합니다. 자주적인 개혁기구였던 조선의 교정청을 없애버리고요. 그리고 군국기무처라고 하는 기구를 설치합니다. 자, 그래서 정치, 사회, 경제 등 전반적인 개혁을 추진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이제 본격적으로 조선에 대해서 일본이 간섭하면서 교정청은 사라지고 군국기무처가 생겨나는 거예요. 군국기무처. 자, 약간 조선을 장악하기 위해서 일본의 손길이 느껴지시죠? 자, 그런데 일본은 청일전쟁으로 한창 정신이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조선은 나름대로 군국기무처를 설치했지만 자주적인 개혁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후에 살펴볼 1차 갑오개혁은 나름 자주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정치적 측면의 개혁을 살펴보면요. 가장 먼저 이 갑오개혁에서는요. 왕실의 일과 정부에서 하는 일을 분리를 합니다. 자, 그동안 서로 같은 일이라 여겨져 왕실의 일이면 왕실과 정부에서도 다 같이 일을 했는데 이제는 분리시킨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고종 임금의 사촌 동생 결혼식이 있으면요. 정부에서도 같이 결혼식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분리를 시켜서 구분을 짓겠다는 얘기인 거예요. 자, 결국 이러한 조치로 인해 왕권과 왕실의 권한은 약해지게 됩니다. 다음으로 고려시대 때부터 지속되어 왔던 관리 뽑는 시험인 과거제도가 폐지됩니다. 그리고 빠르게 바뀌는 사회의 모습을 반영해서 능력에 따라 사람을 뽑는 시험 제도가 새롭게 등장을 하게 되고요. 자, 이렇게 되면서 조선은 이 바뀌어가는 사회를 따라잡으려고 노력을 하게 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빠르게 바뀌는 사회 모습, 그리고 그것을 개혁하려고 하는 부분 느껴지시죠? 안 느껴지시면 어쩔 수 없고요. 다음으로 경제개혁 부분을 살펴볼게요. 예전부터 농민들에게 가진 논밭, 이 땅의 크기만큼 쌀로 받던 제도가 있었는데요. 이거를 조세제도라고 했습니다. 자, 근데 이 시기로 들어와서는요, 쌀, 콩과 같은 물건으로 내던 이 조세제도를요, 개혁을 통해서 돈으로 걷겠다고 법으로 아예 만들어버립니다. 자, 이렇게 되면요, 백성들은 돈으로 세금을 간편하게 낼 수 있었고요. 정부에서도 다양한 곳에 쓸 수 있는 이 돈을 세금으로 받아서 국가 운영을 조금 더 편하게 할 수 있도록 된 거라고 할 수 있죠. 결국 쌀, 콩 받던 거에서 돈으로 바뀌었다는 거 여러분들 간단하게, 간편하게 잘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지역별로 달랐던 도량형을 통일합니다. 도량형이라는 말 우리 처음 들었지요? 우리가 오늘날에 흔히 쓰는 킬로그램, 센티미터 등과 같은 단위를 통틀어서 도량형이라고 하는데요. 조선에서는 지역별로 이 단위가 서로 달랐는데 갑오개혁을 통해서 하나로 통일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이 도량형이 통일이 되면요, 상인들이 물건을 지역별로 거래할 때 굉장히 편리했겠죠.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이 개혁을 하게 된 겁니다. 사회적인 측면에서의 개혁을 한번 살펴보면요. 먼저 신분제도를 법적으로 폐지합니다. 동학농민운동에서 주장했던 이 신분제도 폐지 주장이
이 가보개혁에 넘어와서 실제적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양반, 중인, 평민, 노비할 것 없이 모두 공평해진 사회가 점점 오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실제적으로 모두가 즐거운 제도였을까요? 분명히 가장 높은 계급이었던 양반 계층은 그렇게 썩 좋아하진 않았겠죠. 그래서 가보개혁 때 신분제도 폐지가 법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거 여러분들 잘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동학농민군의 개혁안에서 살펴봤던 과부의 재혼이 가보개혁에 이르러 이루어집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과부들은 자유롭게 새로운 가정을 이루고 살 수 있게 된 거죠. 저 이제 행복해요. 이렇게 우리에게 자유를 달라고 했는데 마침내 새롭게 결혼할 수 있는 자유를 가보개혁 때 얻게 된 거죠. 다음으로는요. 잔인한 고문을 폐지합니다. 만약에 한 죄인이 끌려왔을 때 가장 먼저 했던 게 뭐 주리를 틀어라 라고 하면서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저렇게 고문을 했던 거예요. 예, 그래서 아프면은 아무래도 진실을 말할 테니까요. 자, 근데 가보개혁에 이르러서는 약간 인권에 대한 문제도 어느 정도 이 개혁 안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잔인한 고문을 폐지하면서 죄인을 신문할 때 무작정 고문을 하는 게 아니고요.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신문을 합리적으로 할 수 있게 된 거죠. 우리 지금까지 1차 가보개혁에 대한 내용을 전반적으로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은 우리 이 내용들 복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혁기구의 변화 부분인데요. 교정청이 폐지되고요. 일본의 간섭이 시작되면서 이러한 기구가 만들어지고 개혁이 추진됩니다. 5글자였던 이 기구, 무엇이었을까요? 그렇죠. 바로 군국기무처입니다. 그래서 이 가보개혁은 군국기무처를 중심으로 여러 가지 개혁을 실시하게 되는 거였죠. 자, 다음으로 여러 분야의 개혁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정치 부분입니다. 가보개혁에서는요, 왕실과 정부의 사무를 그동안 합쳐 있던 거를 분리시켰고요. 그리고 새로운 인재를 등용하기 위해서 고려시대 때부터 지속되었던 세 글자 과거제를 폐지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경제적인 측면을 살펴보면요. 그동안 조세를 쌀, 콩, 옷감으로 냈는데요. 이러한 것들을 대신해서 한 글자 돈으로 내게 했고요. 자, 그리고 지역별로 다 그 단위가 달랐던 이거를 통일합니다. 바로 도량형을 통일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사회적인 측면에서는요. 바로 우리 양반부터 노비까지 각 층이 있었던 신분제도를 폐지하게 되고요. 그리고 과부가 다시 한번 결혼을 할 수 있게, 새로운 가정을 꾸릴 수 있게 재혼을 허락합니다. 재혼, 재가 같은 말이죠. 자, 그리고 뭐 주리를 틀거나 굉장히 사람을 아프게 해서 진실을 말하게 하는 고문 등의 형벌도 폐지했던 거죠. 여러분들 이해 좀 되시나요? 쉽죠? 자, 다음으로 2차 가보개혁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차에 이어서 2차 가보개혁은 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죠. 제 2차 가보개혁에 대한 배경입니다. 자, 청일전쟁이 일어났었죠. 그러면서 이제 청나라와 일본이 열심히 전쟁을 서로 하게 되었는데 의외로 일본이 승리를 눈앞에 두게 됩니다. 자, 모두가 놀라게 돼요. 왜냐하면 청나라는 동아시아 지역에서 거의 일진을 담당하고 있었죠. 자, 그런데 일본이 승리를 하게 되는 상황에 놓여 있으면서 자, 모두가 놀라고 조선 또한 놀라게 돼요. 그러면서 조선의 상황도 여러모로 변화하게 됩니다. 자, 일본은 이제 본격적으로
조선 정치에 간섭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허수아비로 앉혀놓았던 흥선대원군을 물러나게 하고 1차 갑오개혁의 중심 기구였던 궁극기무처 또한 폐지를 시켜요. 자, 그리고 나서 일본과 친한 박용효 그리고 김홍집을 내세우며 연합 내각을 만듭니다. 결국 이렇게 박용효라는 사람이 새롭게 들어오면서 일본의 간섭이 심해지게 되는 것은 우리 당연한 일이겠죠. 자, 그렇게 연합내각이 구성이 되고요. 제2차 갑오개혁이 시작이 됩니다. 먼저 고종임금이 홍범 14조라고 하는 글을 백성들에게 반포합니다. 홍범 14조요. 자, 2차 갑오개혁에 대한 어떤 방침을 담은 발표인데요. 자, 조선은 자주 독립국이고 앞으로 청나라 그리고 주변 나라 너희가 간섭할 나라가 아니야 라고 하는 글인 거죠. 굉장히 한편으로는 이 홍범 14조가 의미가 있는 개혁 글이에요. 한편으로는 그러나 일본의 간섭이 있었기 때문에 썩 100% 자주적인 글은 아니기도 한 거죠. 홍범 14조. 다음으로는요. 근대적인 재판 제도를 실시합니다. 자, 재판소를 설치를 해요. 그래서 사법권이 정부와 분리되게 한 거죠. 자, 오늘날 대한민국은 행정부, 사법, 국회가 서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서로 공정하게 자신의 일을 하기 위해서인 거죠. 자, 근데 이 당시에는 재판을 할 때 정부의 의견이 나름대로 강하게 들어가 있었어요. 왜냐? 어떤 나라의 일이건 어떤 죄인을 재판하건 이제 왕이 결정하는 일도 있었기 때문이죠. 자, 하지만 이제는 사법권이 독립이 돼요. 그래서 좀 더 공정하고 투명하게 재판을 할 수 있게 되었던 거죠. 자, 그리고 다음으로 교육 입국 조서라고 하는 교육 방침을 발표합니다. 자, 기존의 유학과 관련된 전통적인 교육보다는 외국에서 들어온 실용적인 교육을 하면서 조선을 발전시키겠다는 조선 정부의 의도가 보이는 거죠. 자, 그러면서 교육 입국 조서가 발표된 이후에 선생님들을 양성하는 한성사범학교라는 곳이 만들어지게 되었고요. 그리고 우리 백성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오늘날 초등학교에 해당하는 소학교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도 외국인 선교사가 지었던 학교들 안에서도 근대적인 교육이 실시가 되었던 거죠. 그렇다면 우리 2차 갑오개혁에 대한 내용들을 정신없이 살펴봤는데요. 복습을 하면서 우리 마무리 짓도록 해보죠. 우리 개혁의 배경을 먼저 살펴보면요. 첫 번째, 어디에서 일본이 청나라하고 싸워서 이깁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조선의 내정에 적극적으로 간섭을 하게 되는데요. 바로 무슨 전쟁이었죠? 그렇죠. 청일전쟁이었죠. 자, 이렇게 되면서 일본의 간섭이 심해지고 허수아비로 권력을 잡았던 이 사람이 물러납니다. 그렇죠. 흥선대원군이 물러나고요. 박용효와 김홍집이 연합으로 내각을 만들고 2차 갑오개혁을 시작하게 되었던 거죠. 자, 우리 여러 분야의 개혁을 살펴봤는데요. 먼저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고종 임금이 발표했던 5글자의 개혁 내용 글이 있었죠. 홍으로 시작하는데 그렇죠. 홍범 14조입니다. 그래서 이 홍범 14조는 우리 조선은 자주국이다. 그리고 개혁은 이렇게 하자라고 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 거죠. 자, 그리고 근대적인 재판 제도 또한 갑오개혁에서 실시가 되는데요. 이것을 설치해 사법권을 정부와 분리시켰죠. 3글자입니다. 그렇죠. 바로 재판소고요. 자, 그리고 근대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 6글자의 글을 발표합니다. 예, 교육으로 시작하는 거고요.
그렇죠. 교육 입국 조서를 발표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들을 길러내는 한성사범학교를 만들고요. 오늘날의 초등학교에 해당하는 세 글자, 소학교를 설치하게 되었던 거죠. 자, 이렇게 해서 홍범 14조, 재판소, 교육입국조서, 한성사범학교, 소학교가 핵심 키워드고요. 이 키워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더 이어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오늘 가보개혁에 대한 내용 전반부를 살펴봤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사실 이 부분 또한 개혁에 대한 내용을 하나하나 이해를 하고요. 나중에는 또 암기를 해야 되는 부분까지 있기 때문에 다소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복습하는 부분도 넣어봤어요. 그래서 또 영상이 너무 길어지면 여러분들이 듣기 힘드니까 제가 정말 다른 설명을 빼고 정말 깔끔하게 한번 설명만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고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이 부분 충분히 이해합니다. 역사 선생님인 저도 역사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하지만 그래도 제가 여러분들보다는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혹시 모르는 내용이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로 이렇게 모르는 부분을 적어서 올려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다음 주에 계약을 할지 아니면 또 연기가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이렇게 쭉 저희가 열심히 진도 달려온 만큼 그 전에 복습에 대한 부분도 제가 놓지 않고 준비를 할 테니까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우리 역사는 이해가 먼저라는 거 충분히 유념하셔서 그렇게 잘 따라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역사 수업은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할 거고요. 여러분들 모르는 거 있으면 또 반복 하시고, 그리고 저는 이 영상을 유튜브에 그대로 올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모르는 학생들은 영상을 제가 나중에 제 계정을 알려드리면 그 보면서 복습해보는 시간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은 오늘 역사 수업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는 여러분들의 역사 선생님 김효준이었습니다. 감사하고요. 여러분 안녕.